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오늘 함께 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자칭 성격이 솔직하다며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그들은 말할 때 장소나 분위기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솔직한 성격이라 그래, 악의는 없어 라고 말한다. 그 말인 즉슨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게 불편하다면 그건 너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성격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 소통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완곡한 말로 대화를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이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만큼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곳도 높아진다라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의 말처럼 말이다. 예전엔 저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냐. 그런데 누군가의 솔직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뾰족한 가시처럼 다가갈 수도 있더라고요. 말한 본인은 정작 뒤끝이나 악의가 없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오래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지적, 충고, 조언하는 일들을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한다면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겠죠. 나를 포함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점도 있고 또 고치기 어려운 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말 또한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노래같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 사람의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고양이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는 오히려 흰 고양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시험 전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긴장하지 마라라는 말을 한다면 긴장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빠는 너를 믿으니까 마음 편하게 시험 보고 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뇌는 워낙에 처리할 게 많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앞에 나오는 말을 더 신경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현장 체험학습이나 소풍 가는 아이들한테는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놀고 와 이런 말 대신에 신나게 마음껏 놀고 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에 따라서 머릿속에는 행복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더라? 이렇게 떠올리게 된대요. 그리고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혹시 요즘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직원은 분명히 요즘 무슨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혹시 요즘에 떠오르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우리의 뇌가 질문을 하면 그것에 맞는 답을 찾아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난 왜 이렇게 항상 바보 같지? 여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맞는 답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내가 바보 같은 이유는 뭐뭐뭐뭐 때문이야. 그런데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숙제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 뇌는 답을 찾아낸다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면 우리의 뇌는 분명히 그 답을 알려줄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낙관주의자가 있고 비관주의자가 있는데 그 초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을 일시적인 걸로 생각을 한다면 비관주의자는 어려움을 영구적인 것으로 여긴대요. 뜻밖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낙관주의는 역시 될 줄 알았어. 난 될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보편적인 사건으로 여긴다면 비관주의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행운은 내 인생에 한 번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거, 한 번뿐인 사건으로 여긴다는 거죠. 만약에 두 사람 모두 시험을 망쳤을 때는 낙관주의자는 이번에 내가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 좋은 결과를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로 인식을 한다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거죠. 다음엔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비관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안 좋은 결과를 이제 선천적인 능력이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마음가짐, 말, 태도가 바로 내가 낙관주의자인지 비관주의자인지 결정한다는 말이겠죠.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겪어도 그걸 해석하는 내 태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된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가설은 마치 부처의 손바닥과 같아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벗어날 수 없대요. 이게 바로 가설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연속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세기의 세일즈맨 조지 라드는 절대로 고객에게 차를 구매하실 건가요? 라고 묻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차를 구매한다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한 질문들을 한대요. 세단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SUV를 원하시나요? 파란 색깔을 원하시나요? 빨간색을 원하시나요?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시나요? 현금으로 하시나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질문을 받은 고객들은 대부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차를 구매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아니요 라고 답을 할 수도 있었겠죠. 저도 예전에 은행에서 금융상품 영업 전략으로 고객이 가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A와 B를 결정할 것을 선택지로 주면 고객이 그 두 선택지 사이에서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둘 중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이 제한된 선택의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전략이 사람들에게 잘 통한다는 걸 안다면 반대 입장에서 나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내가 왜 반드시 이 두 선택지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라고 한번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친구가 되고 싶다면 도움을 요청하라.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동네에서 이웃을 좀 더 알아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래요.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미국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과 적대적인 의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그 의원에게 진귀한 책 한 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 책을 이틀 동안만 빌려달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줬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은 이후에 두 사람은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진실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이 사람은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배울 만한 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가설이 있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상대방이 잘해준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에게 잘해주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탁을 들어줘서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부탁을 했는데 나에게 호감을 느낀다니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하고 또 좋더라고요. 부탁을 한다는 건 상대를 믿는다는 신호이긴 하죠. 보통은 싫어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탁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 믿고 배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 참 그릇이 큰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대요. 한때 이 저자분이 즉흥 연기학원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수업 중에 흥미로운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규칙이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yes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그 yes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서 상대 말에 합리적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진짜 똥 같아. yes. 나는 모든 것에 거름이 되는 존재야. 너 정말 개 같다. yes. 난 개처럼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야. 야, 넌 진짜 바퀴벌레 같아. yes. 나는
바퀴벌레처럼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지. 이 대화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의 사물엔 반드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남들이 우리를 각종 나쁜 말로 욕해도 우리 안에서 그걸 다른 의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좋고 나쁜 건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신념이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정말 전부 상대방의 책임일까요? 혼인 관계에서 우리는 늘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길 바라죠. 이소부화 외나무다리 위에 염소 2마리를 보면 염소 2마리가 외나무다리 위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먼저 건너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둘 다 다리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거고 해결 방법이 있는 사람이 먼저 행동할 뿐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어려움엔 다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신적으로는 좀 괴롭고 또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상황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편이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죠.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고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 내 자신의 태도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거든요. 모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현명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 나갈 때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적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